미 끊임없이 울려댔다. 삐삐삐. 그 소리는 육아실을 넘어 복도까지 퍼져나갔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는 슉슉거리는 소리,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의료장비들이 내뿜는 기계음, 모든 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절망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한 교수가 또 다른 약물 처방을 외쳤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400억 원대 재벌 그룹 서항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회장 서재혁의 외동아들 서준혁. 생후 겨우 석 달 된 이 작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다.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최첨단 의료 장비를 총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불분명했다. 세균다. 감염도 아니었다. 바이러스도 아니었다. 선천적 질환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아기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준혁이의 작은 얼굴은 이제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입술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가슴과 배에는 이상한 발진이 번져나갔다. 붉은 반점들이 마치 지도처럼 아기의 하얀 피부를 뒤덮어갔다. 불길한 징조였다. 후문 쪽 창문 밖에서 한 소년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경 14살. 이 저택에서 야간 청소를 하는 강미선 아주머니의 아들이었다. 겨울인데도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였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바닥이 닳아 구멍이 뚫렸고 끈은 여러 번 묶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태경은 숨을 죽이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의사들이나 아기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육아실 창가에 놓인 화분이었다. 흰색 도자기 화분에 담긴 식물.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종 모양의 꽃들이 우아하게 늘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장식용 화초였다. 하지만 태경은 알고 있었다. 사흘 전이었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 화분이 배달되는 것을 봤다. 정원사 김 아저씨가 화분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 아저씨가 장갑을 벗었을 때 장갑 안쪽에 노란 액체 같은 것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손을 씻으러 갔다. 태경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식물, 저 아름답고 우아한 꽃. 그는 그것을 알아봤다. 할머니 간곡순. 전라도 시골에서 평생을 약초로 사람들을 고쳐주시던 할머니. 태경이 글자를 배우기도 전부터 할머니는 그에게 풀과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태경아, 이 세상에는 좋은 풀도 있고 나쁜 풀도 있단다. 잘 알아둬야 해. 예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날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림책, 거기에 그려진 바로 그 꽃이었다. 디기탈리스, 흰종 모양 꽃. 사람들은 악마의 나팔꽃이라고도 불렀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식물. 태경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구멍이 조여왔다. 의사들이 수술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단이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석 달 된 아기의 작은 가슴을. 절망적인 선택이었다. 태경은 창문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 꽃의 독은 심장을 멈추게 한단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지기만 해도 위험하지. 어린아이한테는 더더욱. 저 화분, 저 아름다운 죽음의 꽃이 사흘 동안 준혁이 곁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태경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은 누구인가? 청소부의 아들, 후문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아이, 안방 식구들의 눈에 띄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평생 들어온 아이, 학교 급식비도 면제받는 가난한 집 아이. 어머니 강미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태경아, 우리는 보이지 않아야 해. 알겠니?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회장님 은혜야. 절대 민폐 끼치면 안 돼. 그렇다.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없는 사람이었다. 그림자였다. 하지만 지금 저 안에서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데. 태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온몸이 떨렸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계속 숨어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칠 것인가?
태경은 금이 간 운동화 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창문 너머 육아실을 바라보았다. 의사들이 수술 준비를 태경이 네가 누군지는 하늘이 알아. 사람들이 몰라봐도 돼. 그래도 그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복도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았다. 비밀스러운 공간들도 알았다. 동쪽 계단 3번째 칸은 밟으면 삐걱거린다는 것도.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도 외웠다. 밤 10시 자정 새벽 2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도 파악했다. 주방 뒤편 복도, 정원 동쪽 구석, 후문에서 본관으로 가는 작은 길. 자신의 투명함을 관찰로 바꾼 것이다.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관찰하면서 태경은 아기의 병 이상의 무언가를 눈치챘다. 의사들조차 놓친 무언가를. 사흘 전 그 화분이 도착하는 것을 봤다. 잎사귀에 기름진 광택을. 김 아저씨가 식물을 만지고 불편해하던 모습을. 뭔가 이상했다. 그 배달은 우연이 아니었다. 태경은 느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 집에서 태경은 그림자였다. 벽에 비친 윤곽일 뿐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림자만이 진실을 본다. 빛, 속의 사람들이 놓치는 어둠 속의 진실을. 오늘 밤 그 진실이 한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태경은 후문 계단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14살 소년의 작고 거친 손, 비누로 설거지를 도와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의사들도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태경아, 네가 아는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다. 세상의 것이지. 태경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다. 대저택의 불빛을 향해,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계를 향해. 보이지 않던 소년이 이제 보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길이라 해도,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는다 해도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리고 있었다. 태경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였다. 저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작은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태경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식물이 나타난 건 평범한 오후였다. 태경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방 하나 메고 후문 쪽 비탈길을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겨울 해가 일찍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때 본관 동쪽에 주차된 검은색 화물차를 봤다. 배달이었다. 서항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매일같이 무언가가 배달되었다. 고급 가구, 외국 술, 명품 옷, 비싼 그림. 태경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배달 기사가 들고 있는 화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흰색 도자기 화분, 그 안에 담긴 식물. 태경은 숨을 멈췄다. 그 식물이 이상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마치 사람 손으로 만든 조화 같았다. 자연스럽지 않은 아름다움. 잎사귀들은 짙은 초록색이었는데 묘한 광택이 났다. 기름을 바른 것처럼 햇빛을 받으면 반짝거렸다. 그리고 꽃들, 하얀 종 모양의 꽃들이 우아하게 늘어져 있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길했다. 마치 멍든 살처럼 보라색 얼룩이 꽃잎에 번져 있었다. 정원사 김영수 아저씨가 현관으로 나왔다. 배달증에 서명을 하고 화분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저씨가 식물을 만지자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태경은 관목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김 아저씨는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 육아실로 가는 것 같았다. 요즘 준혁이 도련님께 선물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현관에 다시 나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장갑을 벗더니 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장갑 안쪽에 뭔가 묻어있는 것 같았다. 노랗게, 끈적하게. 김 아저씨는 장갑을 버리고 수돗가로 가서 손을 씻었다. 한참 씻었다. 비누칠을 3번이나 했다. 태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저 식물에서 액체가 나온다는 뜻이었다. 독성이 있는 그 식물, 저 아름다운 하얀 꽃.
태경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다. 희미하게 아주 오래전 기억. 할머니 간곡순과 함께했던 여름. 전라도 시골 작은 집 마당에서 할머니는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쳐 보여주셨다. 태경아, 이것 봐라. 이 꽃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셨다. 종 모양의 하얀 꽃, 보라색 얼룩이 있는 꽃집.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 디기탈리스란다. 사람들은 악마의 나팔꽃이라고도 부르지. 예쁘지? 하지만 이건 독초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린 태경은 물었다. 만지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하셨다. 심장이 멈춘단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만지기만 해도 위험하고 냄새를 오래 맡아도 위험해. 그때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였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태경은 그 꽃을 다시 봤다. 살아있는 현실로. 저 화분이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준혁이 도련님 방으로. 태경의 입이 바짝 말랐다. 경고해야 하나? 뛰어가서 후문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김 아저씨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14살 중학생이, 청소부 아들이, 그것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가 저 꽃은 독초예요라고 말하면 누가 귀담아 들을까? 오히려 혼날 것이다. 어디서 주제넘게 헛소리야 하고 쫓겨날 것이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랐다. 태경은 두려움을 삼켰다. 본능을 눌렀다. 그리고 그냥 돌아섰다. 자신의 작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쾅거렸다. 시계 소리처럼. 아니, 시한폭탄 소리처럼. 태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다. 할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심장이 멈춘단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몰랐다. 자신의 침묵이 카운트다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도. 사흘이 흘렀다. 그날 오후 태경은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였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우. 태경은 고개를 들었다. 연필을 놓았다.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 여러 대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다. 태경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구급차였다. 3대. 빨간 불빛을 번쩍이며 대저택 정문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뒤따라 검은색 SUV 차량들. 그리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기계새가 정원 위를 선회하다가 잔디밭에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 강미선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태경아, 어머니가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비틀거렸다. 준혁 도련님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위독하대. 갑자기 쓰러졌어.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오고 있어. 태경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준혁이, 3달 된 아기.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문을 나갔다. 나 가야 해. 총동원이야. 모두 일손이 필요하대. 그리고 사라졌다. 다시 본관을 향해 달려갔다. 태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대저택이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창문에 불이 켜졌다. 평소엔 일부만 환했는데 오늘은 달랐다. 마치 건물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환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차들이 계속 도착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다. 헬리콥터가 또 한 대 착륙했다. 태경은 발코니로 나갔다. 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본관 2층 육아실 창문을 응시했다. 거기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빠르게, 급하게. 의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이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육아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작은 침대가 있었다. 준혁이가 누워있을 침대. 태경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망치처럼 울렸다. 화분. 저 육아실 안에 있는 화분. 세 개의 하얀 종 모양 꽃이 피어있는 화분. 노란 액체를 흘리는 그 식물. 태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는 알았다. 준혁이가 왜 아픈지. 의사들은 몰라도 자신은 알았다. 디기탈리스. 악마의 나팔꽃. 사흘 동안 그 독초가 육아실에 있었다. 아기 바로 곁에. 공기 중으로 독을 퍼뜨리며 아기의 심장을 천천히 멈추게 하며 태경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얼렸다. 이건 자신의 잘못이었다. 사흘 전에 말했어야 했다. 경고했어야 했다.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가 외쳤어야 했다. 하지만 침묵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금 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다.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에 눈물을 얼렸다. 육아실의 불빛이 흔들렸다. 그림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다.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경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들이 저기 있었다. 최첨단 장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답은 의학책에 없었기 때문이다. 답은 할머니의 낡은 약초 도감에 있었다. 답은 전라도 시골 작은 마당에서 배운 지혜에 있었다. 답은 보이지 않는 소년의 기억 속에 있었다. 태경은 본관을 바라봤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자신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세계를.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이유를 알고 있었다.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본관을 향해, 진실을 향해, 두려움을 뚫고. 보이지 않던 소년이 이제 소리쳐야 할 시간이었다. 태경은 대저택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평생 보이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걸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경비원들이 정문에 서 있었지만 모두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비상사태에 정신이 없었다. 태경은 동쪽 담장을 따라 이동했다. 여기엔 낮은 화단이 있었고 그 뒤로 육아실이 보였다. 그는 화단 뒤에 몸을 숨기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육아실의 큰 유리창 너머가 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준혁이가 보였다. 3달 된 작은 아기. 하지만 지금은 작은 생명이라고 부르기조차 힘들었다. 준혁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니, 눕혀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에 튜브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입에는 호흡기가 물려 있었다. 가슴에는 전극 패드들이 붙어 있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기계들이 아기를 대신해 숨 쉬고 있었다. 모니터들이 깜박였다. 숫자들이 계속 바뀌었다. 하지만 태경은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사들의 표정에서, 간호사들의 급한 움직임에서. 준혁이의 피부는 이제 완전히 푸른빛이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사람처럼, 아니 바로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또렷하게. 태경아, 디기탈리스는 심장을 멈추게 한단다. 아주 천천히. 처음엔 심장이 느려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불규칙하게 뛰지. 그러면 온몸에 산소가 안 돌아가. 피부가 파래지고 숨이 가빠지지. 그리고 마지막엔 할머니는 말을 잇지 않으셨다. 하지만 태경은 알았다. 마지막엔 심장이 멈춘다. 영원히. 준혁이가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었다. 사흘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의사들은 원인을 몸속에서 찾고 있었다. 감염을 찾고 있었다. 유전자 이상을 찾고 있었다. 면역 문제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원인은 밖에 있었다. 창가에 있었다. 아름다운 하얀 꽃 안에 있었다.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제 결정해야 했다. 저 안에 들어갈 것인가? 경비를 뚫고 의사들을 지나쳐 진실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돌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태경은 화분을 바라봤다. 그리고 준혁이를 바라봤다. 작고 파란 아기, 죽어가는 생명.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경은 담을 넘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운 돌을 잡았다. 발이 홈을 찾았다. 오르기 시작했다. 진실을 향해, 용기를 향해, 아니 어쩌면 파멸을 향해. 하지만 상관없었다. 준혁이가 살 수만 있다면. 태경은 분수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대리석 분수는 겨울이라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편은 완벽한 은신처였다. 여기서 육아실이 훤히 보였다. 하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 않았다. 특히 밤에는. 태경은 숨을 죽이고 유리창 너머를 지켜봤다. 의사들이 또 회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다. 손짓이 커졌다.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았다. 유리창이 있어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한 의사가 차트를 펼쳤다. 다른 의사들이 모여들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의사가 반박했다. 팔을 저었다. 세균 감염일 것이라는 의견, 아니다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반론, 선천적 심장 질환이라는 주장, 면역 체계 이상이라는 가설, 모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세균도 없었다. 바이러스도 없었다. 심장 구조는 정상이었다. 면역 수치도 정상 범위였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준혁이를 죽이고 있는가? 의사들은 몰랐다. 하지만 태경은 알았다. 답은 의학 교과서에 없었다. 최신 연구 논문에도 없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었다.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다. 창가, 저 화분, 독초. 태경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 식물이 계속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 공기 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 디기탈리스의 독은 접촉만으로도 위험했다. 김영수 아저씨의 장갑에 묻었던 그 노란 액체. 그게 바로 식물의 수액이었다. 독이 가득한.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공기였다. 식물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미량의 독소를 방출했다.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다. 몇 시간 정도는. 하지만 석 달 된 아기에게는 사흘 동안. 육아실은 밀폐된 공간이었다.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꼭 닫아뒀다. 공기가 순환되지 않았다. 독소가 계속 농축되었다. 준혁이는 그 공기를 마셨다. 작은 폐로, 약한 심장으로, 그리고 천천히 죽어갔다.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분노와 슬픔과 무력감이 뒤섞였다. 의사들은 계속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 희귀한 질병을 찾으려 했다. 신기한 증후군을 의심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했다. 독초. 그냥 독초. 할머니가 시골 마당에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 대학 교수들은 알지 못하는 그 지혜. 태경의 머릿속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다. 태경아, 세상에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많단다. 책에 없는 지혜들.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알들, 그것들도 소중하단다. 때론 그게 생명을 구하기도 해.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쓸 때, 책에 없는 지혜로 생명을 구할 때. 하지만 태경은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이 발을 묶었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저 화분이 독초가 아니라면, 만약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면, 그럼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만약 저 화분을 치우면 준혁이가 살 수 있다면.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육아실 안에서 움직임이 커졌다. 의사들이 수술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수단이었다. 가슴을 열고 직접 심장을 보겠다는 것. 절망적인 선택. 시간이 없었다. 태경은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밤새 청소하며 지친 얼굴. 하지만 항상 웃으며 우리는 복 받았어 라고 말하던 모습. 태경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어머니. 이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도 몰랐다. 하지만 준혁이가 보였다. 작고 파란 아기.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생명. 태경은 결심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 용기 내고 실패하는 게 낫다. 침묵하며 누군가 죽는 걸 보는 것보다 외치고 비난받는 게 낫다. 태경은 해진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목을 감쌌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분수대를 벗어나 정원을 가로질렀다. 잔디를 밟았다. 화단을 뛰어넘었다. 경비원이 소리쳤다. 야, 거기 누구야? 태경은 멈추지 않았다. 후문을 향해 달렸다. 진실을 향해, 생명을 향해, 자신의 운명을 향해. 보이지 않던 소년이 이제 모두의 눈에 보일 것이었다. 좋든 나쁘든 태경의 발이 땅을 박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할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맞기를, 제 기억이 틀리지 않기를, 이 용기가 헛되지 않기를. 태경은 후문에 도착했다. 손을 뻗었다. 문고리를 잡았다. 돌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태경은 안으로 들어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침묵에서 외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뒤돌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만 갈 수 있었다. 진실과 함께 태경의 발이 대리석 복도를 울렸다. 쿵쿵쿵. 평생 소리내지 않고 걸었던 소년이 이제 온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야, 서! 거기 서! 경비원이었다. 2명. 무정이를 들고 태경을 쫓아왔다. 하지만 태경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끝이었다. 붙잡히면 끝이었다. 그는 왼쪽 복도로 꺾었다. 여기는 알았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 하인들이 사용하는 통로. 태경은 이 집의 모든 지름길을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벽처럼 걸으며 외웠던 길들. 뒤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잡아. 저 애 잡아. 주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요리사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미안해요. 태경은 외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식탁 사이를 빠져나갔다. 선반을 스쳤다. 그릇들이 흔들렸다. 주방 반대편 문으로 나갔다. 복도. 또 다른 복도. 이번엔 계단이 보였다. 태경은 계단을 올라갔다. 2칸씩 뛰어올랐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폐가 불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혁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매 순간이 중요했다. 2층에 도착했다. 여기가 육아실이 있는 층이었다. 긴 복도가 펼쳐졌다. 양쪽에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태경은 달렸다. 육아실은 복도 끝이었다. 큰 이중문 지금은 열려 있었다. 의사들이 드나들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뒤에서 또 고함. 경비원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태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쿵. 복도를 질주했다. 운동화 바닥이 마루를 박찼다. 끈이 풀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문이 가까워졌다. 10m, 5m, 3m. 거의 다 왔다. 그때 옆문이 벌컥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쟁반을 들고 있었다. 약병들이 가득 실린. 어머!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쟁반을 떨어뜨렸다. 약병들이 바닥에 부딪혔다. 유리가 깨졌다. 쨍그랑그랑. 태경은 피했다. 옆으로 몸을 틀었다. 벽을 짚고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뛰었다. 육아실 문이 바로 앞이었다. 문 안쪽에서 의사들이 보였다. 흰 가운, 마스크, 수술 도구들. 준혁이가 보였다. 작은 침대 위에 파란 아기, 그리고 창가의 화분이 보였다. 하얀 꽃들이 조명 아래서 빛났다. 죽음의 꽃. 태경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목구멍이 타들어갔다. 그리고 소리쳤다. 안 돼요. 멈추세요. 목청껏. 평생 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육아실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의사들, 간호사들, 모두가 태경을 쳐다봤다. 얼어붙은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태경은 문지방을 넘었다. 금지된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뒤에서 경비원이 소리쳤다. 잡았다. 거친 손이 태경의 어깨를 붙잡았다. 뒤로 끌어당겼다. 태경은 비틀거렸다. 놔요. 놔달라고요. 승희 태경이 발버둥쳤다. 이 녀석이 미쳤나? 감히 여기까지? 또 다른 경비원이 태경의 팔을 비틀었다. 아팠다. 팔이 꺾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경은 계속 소리쳤다. 들어요. 제발. 저 화분이에요. 저 화분. 손가락으로 창가를 가리켰다. 흰 도자기 화분을. 저게 준혁이 도련님을 죽이고 있어요.
독이에요. 독초예요. 육아실이 술렁였다. 의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당혹스러운 표정들. 한 의사가 앞으로 나왔다. 나이든 교수였다. 서울대병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누구냐 너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태경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강태경이요. 저는 청소부의 아들이에요. 청소부의 아들이 여길 왜 난입했지? 저 화분 때문이에요. 태경이 다시 가리켰다. 저건 디기탈리스예요. 독초, 심장을 멈추게 하는. 교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흘 전에 저 화분이 왔어요. 그때부터 준혁이 도련님이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른 의사가 비웃었다. 어린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교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태경을 빤히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속 말해봐. 디기탈리스가 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약초를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풀로. 그래서? 디지탈리스는 심장을 느리게 해요.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가 멈춰요. 꽃에서 나오는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요. 어른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는. 태경은 준혁이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는 너무 약해요. 사흘 동안 저 독을 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침묵, 긴 침묵. 교수가 천천히 화분을 돌아봤다. 아름다운 하얀 꽃들을. 그의 얼굴에 뭔가 스쳤다. 의심 아니면 가능성. 태경은 기도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준혁이의 심장 모니터가 삐하고 울렸다. 경보음. 시간이 없었다. 경보음이 육아실을 가득 채웠다. 삐삐삐. 모니터에 빨간 불이 깜박였다. 준혁이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다. 간호사가 소리쳤다. 심박수 분당 50. 계속 떨어져요. 의사들이 침대로 달려갔다. 태경을 잊었다. 아기에게 집중했다. 제세동기 준비. 에피네프린 투여. 산소 포화도 70. 시선을 태경에게 고정했다. 날카롭게, 절박하게. 계속 말해봐. 그 식물이 뭐라고 했지? 태경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디기탈리스요. 사람들은 악마의 나팔꽃이라고도 불러요. 아름답지만 치명적이에요. 어떻게 치명적인데? 심장을 멈춰요. 천천히요. 꽃에서 나오는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요. 만지기만 해도 위험해요. 냄새를 오래 맡으면 더 위험하고요. 태경은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그 여름날의 가르침을. 증상이 있어요. 처음엔 심장이 느려져요. 그 다음엔 불규칙하게 뛰어요. 피부가 파래지고 숨이 가빠져요. 발진이 생기고. 그는 준혁이를 가리켰다. 지금 준혁이 도련님이 보이는 모든 증상이에요. 회장의 눈이 커졌다. 화분을 다시 봤다. 그리고 의사들을 봤다. 확인할 수 있나? 나이 든 교수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건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네. 회장이 소리쳤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확인해야지. 침묵.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물학자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최소 1시간은 안 돼. 회장이 잘났다. 시간이 없어. 그는 태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가 확신하나 정말? 태경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만약 들렸다면, 만약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면. 하지만 준혁이의 파란 얼굴이 보였다. 꺼져가는 생명이.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신해요. 회장은 잠시 태경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서 태경은 뭔가를 읽었다. 아버지의 절박함, 희망을 잡으려는 몸부림, 그리고 회장이 말했다. 화분을 치워. 회장님, 의사가 항의했다. 근거도 없는 말을 치우라고 했어. 회장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당장. 간호사 한 명이 주저하며 화분으로 갔다. 장갑을 꼈다.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었다. 그리고 육아실 밖으로 가져갔다. 태경은 숨을 참았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화분이 사라졌다. 하얀 꽃들이. 죽음의 향기가. 이제 기다려야 했다. 준혁이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인가? 태경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할머니, 제가 맡기를. 심장 모니터가 계속 울렸다. 삑, 삑, 삑.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육아실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숫자들을, 그래프를, 준혁이의 생명을 나타내는 선들을. 삑, 삑, 삑.
심장은 여전히 느렸다. 분당 50. 위험한 수준. 태경은 벽에 기댄 채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 같았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화분이 원인이 아니었다면, 만약 준혁이가 더 나빠진다면 그럼 모든 게 끝이었다. 자신의 잘못이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이었다. 서재혁 회장은 아들 곁에 서서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 큰 손에 준혁이의 손이 너무나 작아 보였다. 아들아, 회장이 속삭였다. 버텨라, 제발.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변화가 없었다. 한 의사가 혀를 찼다. 역시 헛소리였어. 다른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만 버렸네. 태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물이 났다.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할머니가 분명히 그때였다. 모니터가 바뀌었다. 삐. 심박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50, 52, 55. 간호사가 소리쳤다. 심박수가 올라가요. 의사들이 모니터로 달려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로. 정말이네, 올라가고 있어. 산소 포화도도 개선되고 있어요. 75, 80. 준혁이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약해졌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서재혁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래, 준혁아. 심박수는 계속 올라갔다. 60, 65, 70.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육아실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술에 색이 돌아왔다. 검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분홍빛으로. 가슴에 발진이 흐려졌다. 붉은 반점들이 옅어졌다. 숨소리가 편해졌다. 인공호흡기에 도움이 줄어들 수 있었다. 나이든 교수가 초음파를 다시 가져왔다. 준혁이의 가슴에 댔다.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침묵. 그리고 폭발하는 안도감. 간호사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재혁 회장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맙다. 하늘에 감사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태경을 봤다. 벽에 기댄 차에 떨고 있는 14살 소년을, 해진 점퍼를 입은 아이를, 청소부의 아들을. 회장이 일어섰다. 태경에게 걸어왔다. 태경은 숨을 멈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화를 낼까? 당장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회장은 태경 앞에 섰다. 그리고 했다. 절을 깊게. 육아실의 모든 사람이 입을 벌렸다. 서한그룹의 총수가, 재벌가의 수장이 청소부의 아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고맙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고맙네. 태경은 당황해서 몸을 움츠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렸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진심이 가득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자네 할머니는 어디 계시나?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훌륭한 분이셨네. 그 지혜를 자네에게 남겨주셨으니. 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생각이 났다. 마당에서 약초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을 나누라고. 그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셨네. 그는 의사들을 돌아봤다. 식물학자를 불러서 저 화분을 분석해보게.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다시 태경을 봤다. 자네는 어디 사나? 후문 쪽 작은 집이요. 어머니는? 여기서 청소일 하세요. 회장은 뭔가 생각하는 표칭이었다. 그래,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그는 준혁이를 봤다. 이제 숨을 편히 쉬는 아기를. 지금은 내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았네.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태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두려움, 안도감, 기쁨, 슬픔, 모든 것이 뒤섞였다. 경비원들이 손을 놓았다. 태경은 비틀거렸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부축했다. 괜찮니? 앉을래?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준혁이가 살았다. 할머니, 저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생명을 살렸어요. 태경은 조용히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태경은 육아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강미선이 그 옆에 있었다. 태경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아. 태경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떨고 있었다. 네가 다칠 뻔했어. 경비한테 맞을 뻔했잖아. 안 맞았잖아요. 괜찮다니까. 어머니가 태경을 꼭 껴안았다. 우리 아들, 용감한 우리 아들. 육아실 문이 열렸다. 나이든 교수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준혁이는 안정됐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교수가 태경에게 다가왔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태경이요. 태경이 고맙네. 정말 고마워. 교수는 손을 내밀었다. 태경은 얼떨떨하게 악수했다. 서울대병원 교수가 자신과 악수를 하다니. 식물학자가 화분을 분석했네. 자네 말이 맞았어. 디기탈리스 퍼퓰레아. 정확히는 붉은 독풀이야. 극독성 식물이지.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단한 할머니셨구만. 그 지식을 자네가 잘 기억했고. 교수가 태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덕분에 배웠네. 현대의학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론 전통 지식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복도 끝에서 서재혁 회장이 나타났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이 분명했다. 태경이. 회장이 불렀다. 태경은 일어섰다. 어머니도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회장이 다가왔다. 식물학자한테 들었네. 자네 말이 100% 맞았다고.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준혁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 저 화분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태경도 그게 궁금했다. 선물 아니었나요? 그게 말이지.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무도 보낸 사람을 모르겠대. 배송 기록을 확인했는데 발신인이 가짜야. 태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가짜요? 응. 누군가 일부러 보낸 거야. 익명으로.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설마.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을 불렀네. 조사가 시작됐어. 태경은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독초를 보낸 것이었다. 준혁이를 죽이려고. 누가 그럴까요? 태경이 속삭였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네. 하지만 찾아낼 거야. 반드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태경은 처음으로 재벌의 힘을 느꼈다. 화난 재벌은 무서웠다. 그때 경찰들이 복도로 들어왔다. 형사 2명이었다. 서 회장님, 정원사를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화분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잎에서 액체가 나왔다고. 하지만 선물이니까 그냥 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정원사 잘못은 아니야. 누가 독초인 줄 알았겠나. 형사가 태경을 봤다. 이 학생이 디기탈리스를 알아본 거죠? 맞네. 이 아이가 내 아들을 살렸어. 형사는 태경에게 다가왔다. 잘했구나. 용감했어. 태경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배달기사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도 모를 것 같아요. 의뢰받은 대로 배달만 했으니까. CCTV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별로 없어요. 발신인이 완전히 신원을 숨긴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계속 조사하게. 어떻게든 찾아야 해.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났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태경은 생각했다. 누가 그랬을까? 왜 3달 된 아기를 죽이려 했을까? 돈 때문일까? 유산 때문일까? 아니면 복수? 세상은 태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웠다. 회장이 태경을 봤다. 태경이,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네? 이 일을 비밀로 해줄 수 있겠나? 언론에 나가면 안 돼. 범인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고맙네.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네와 어머니를 따로 만나고 싶네.
보답을 하고 싶어. 어머니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니야. 회장이 손을 저었다. 자네 아들이 내 아들을 살렸어. 그 은혜를 갚고 싶네, 제대로. 태경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뜻일까? 돈을 주려는 걸까? 아니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준혁이가 살았다는 것, 태경이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용기를 냈다는 것. 태경은 육아실 문을 보았다. 저 안에서 준혁이가 회복하고 있었다. 작고 봤다. 그리고 태경이, 자네는 몇 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이요. 공부는 어떤가? 태경은 부끄러워졌다. 그냥 보통이에요. 사실은 보통도 아니었다. 성적은 중간이었다.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됐다. 책상도 없었고 방도 작았다. 어머니가 밤늦게 들어오면 불을 끄고 자야 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요. 특히 생물.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렇겠네. 식물도 잘 알고. 할머니 덕분이에요. 자네 할머니는 학교는 다니셨나?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글도 잘 못 읽으셨어요. 하지만 식물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대단하시네. 학교 없이도 그렇게 많이 아시다니.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태경이, 자네는 특별한 재능이 있네. 그 재능을 키워야 해. 재능이요? 그래. 식물학, 약초학,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을 연결할 수 있는 재능 말이야. 태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다. 회장이 설명했다. 자네 할머니가 가르쳐준 건 전통 지식이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알미지. 하지만 현대 의학은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들의 처음 반응을 기억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증명했잖나. 전통 지식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니, 때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 태경이. 나는 자네가 그 다리가 되길 바라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저요? 그래. 제대로 교육받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야. 식물학을, 약학을, 그리고 할머니의 지혜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거지. 태경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학자가 된다는 상상도.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그건 걱정 마. 내가 지원하겠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다. 회장님, 그건 너무 큰... 아니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아들 생명값이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 태경이 교육은 내가 책임지겠네.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원하는 만큼. 태경은 말문이 막혔다. 대학? 대학원? 그런 건 꿈도 못 꿨다. 그리고 할머니의 지식을 기록하게. 책으로 만들어. 세상이 알아야 해.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를 생각했다. 평생 글을 못 읽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아셨던 할머니.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 그러실 거야.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네. 어머니가 태경을 껴안았다. 울고 있었다. 우리 아들, 우리 태경이가. 태경도 울었다. 기쁨과 감사와 믿기지 않음이 뒤섞였다. 회장이 일어섰다.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이 보였다. 겨울 정원. 하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겠지. 태경이, 자네는 보이지 않는 아이였네. 그렇지?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 모두가 자네를 볼 거네. 자네가 해낸 일을, 자네의 가치를. 회장이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자네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돕겠네. 그게 진짜 보답이니까. 태경은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나야말로 감사하네. 자네가 용기를 냈으니까. 두려웠겠지만 달렸잖나. 그랬다. 무서웠다. 떨렸다. 하지만 달렸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다. 한 생명을 살렸고 자신의 인생도 바꿨고 할머니의 유산에 빛을 비췄다. 태경은 창밖을 봤다. 겨울 하늘은 맑았다. 할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았다. 미소 지으시며 잘했다 태경아, 잘했어. 태경은 속으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씨앗을 키울게요. 세상에 꽃 피울게요. 보이지 않던 소년이 이제 빛이 되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다. 태경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선 항상 그 질문이 맴돌았다.
누가 준혁이를 죽이려 했을까? 그날 오후 형사 2명이 대저택을 다시 찾아왔다. 서재혁 회장은 태경도 함께 부르라고 했다. 이 아이도 알 권리가 있네. 준혁이를 구했으니까. 회장 서재에 모였다. 형사 중 한 명이 파일을 펼쳤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회장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되어 있었다. 마커스 웹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이고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다. 40대 남자였다. 평범해 보였다. 이 사람이 왜 준혁이를? 원한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회장님 회사가 미국 제약회사를 인수하셨죠. 그때 이 사람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약초 농장이 파산했습니다. 태경은 귀를 기울였다. 약초 농장. 형사가 계속했다. 웹의 아버지는 대를 이어 약초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서한그룹이 그 지역 제약회사를 인수하면서 공급 계약이 끊겼죠. 파산했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내 잘못이라고? 웹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그래서 복수하려 한 겁니다. 아들로 아들을.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쓰라린 침묵. 태경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웹의 아버지도 약초를 키웠다. 할머니처럼. 하지만 잃었다. 모든 걸. 어떻게 잡았습니까? 회장이 물었다. CCTV를 분석했습니다. 배달회사 근처에서 웹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했는데 형사가 잠시 멈췄다. 디기탈리스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온실에서. 태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직접 키웠다는 뜻이었다. 복수를 위해. 증거가 충분합니다. 지문, 구매 기록, 재배 시설, 그리고 자백도 받았습니다. 자백을? 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인정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책상이 흔들렸다. 후회가 없다고?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그는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습니다. 나는 회장이 말문이 막혔다. 나는 사업을 했을 뿐이야. 누굴 죽이려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그도 알았다. 사업 결정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때론 파괴한다는 것을. 태경은 두 아버지를 생각했다. 웹의 아버지는 약초 농장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 서 회장은 아들을 잃을 뻔했다. 누가 옳고 그른가? 재판은 언제입니까? 회장이 물었다. 다음 달입니다. 살인 미수로 기소됩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다. 형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웹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나 형제는? 형사가 파일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그 아이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내가 학비를 대겠습니다. 형사가 놀라 쳐다봤다. 회장님, 웹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까지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죄 없는 여동생은. 태경은 회장을 새롭게 봤다. 분노할 수도 있었다. 복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택한 건 자비였다. 그리고 형사님, 회장이 덧붙였다. 웹 아버지의 약초 농장 이야기를 조사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회사 때문에 파산한 거라면 보상해야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형사들이 떠났다. 서재에 회장과 태경만 남았다. 회장이 태경을 봤다. 믿기지 않겠지? 사업이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게. 태경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웹 아저씨도 할머니처럼 약초를 사랑했을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고. 하지만 회장님은 달라요. 여동생을 돕잖아요. 늦었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요. 태경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요. 그게 중요해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 태경아, 자네는 현명하구나. 나이에 비해. 태경은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웹은 미움을 선택했다. 그리고 독을 보냈다. 하지만 회장은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치유를 보냈다. 어느 쪽이 이기는가? 태경은 알았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 항상. 회장님, 태경이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라고.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라고. 회장이 태경을 오래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최고셨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곧 봄이 올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봄이 왔다. 태경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새 집은 따뜻했다. 방이 3개나 되었다. 태경은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가졌다. 책상도 있었다. 책장도 있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인가 싶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삶인가? 어머니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지 않았다. 이제는 관리직으로 일했다. 직원들을 지휘했다. 존중받았다. 처음엔 어색해했다. 내가 이래도 되나? 매일 밤 태경에게 물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는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태경의 하루는 바빴다. 학교를 마치면 개인 교사가 왔다. 서울대 출신 선생님들이었다. 생물학, 화학,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엔 따라가기 힘들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을 훨씬 넘었다. 하지만 태경은 악착같이 공부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왜냐하면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지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 전통과 과학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서재혁 회장은 약속을 지켰다. 태경을 위해 식물학자를 불렀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현주 교수였다. 첫 만남은 긴장됐다. 교수는 50대 여성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단정한 옷차림. 네가 태경이구나, 교수가 말했다. 유키 준혁이를 살린. 네, 교수님. 어떻게 디기탈리스를 알았지? 태경은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 전라도 시골, 약초밭, 여름날의 가르침. 교수는 듣고 있었다. 처음엔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점점 진지해졌다. 흥미롭구나. 네 할머니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고? 네, 글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런데 디기탈리스를 정확히 아셨어. 증상도 위험성도. 할머니는 많이 아셨어요. 100가지가 넘는 약초를. 교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기록이 있나?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노트를 남기셨어요. 하지만 글씨가 서툴러서 읽기 힘들어요. 가져올 수 있겠니? 네. 다음 주 태경은 할머니의 낡은 노트를 가져왔다. 표지는 해졌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가득했다.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놀랐다. 이건 보물이야. 네? 여기 적힌 것들 대부분 맞아.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야. 교수는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봐, 여기 쑥 이야기. 네 할머니는 쑥이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썼어. 맞아. 현대 연구도 그걸 증명했지. 또 다른 페이지. 그리고 여기 도라지가 기침에 좋다고. 맞아.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사귀거든. 태경의 가슴이 벅찼다. 할머니가 옳았다. 과학이 할머니를 증명했다. 태경과 교수가 말했다. 이 노트를 함께 연구하자. 네가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말해줘. 내가 과학으로 설명할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책으로 만들자. 전통. 약초 지식과 현대 과학을 합친. 그날부터 태경과 김 교수는 매주 만났다. 노트를 함께 읽었다. 태경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다. 교수는 과학 논문을 찾았다. 천천히 할머니의 지혜가 정리되어 갔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다. 청소부 아들이 재벌 아기를 구했다는 이야기. 전통 지식으로 기자들이 찾아왔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서재혁 회장이 막았다. 아직 아니야. 태경이는 공부해야 해. 준비가 되면 그때 세상에 알리자. 태경은 감사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을 내려갔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해졌다. 차 안에서 회장이 말했다. 태경아,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네? 네 할머니를 기리는 일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 센터요? 그래, 전통 약초 연구센터. 할머니의 이름을 붙여서. 태경은 숨이 멎었다. 간곡순 할머니 이름으로요? 맞아. 거기서 전통 지식을 연구하고 현대 과학과 접목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지. 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래도 돼요? 왜 안 되겠나? 네 할머니는 영웅이야. 그 지혜가 내 아들을 살렸어. 당연히 기려야지. 태경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자.
내 의견도 듣고 싶어. 어떤 센터를 만들면 좋을까? 그날부터 계획이 시작됐다. 건축가가 왔다. 의사들이 모였다. 식물학자들이 참여했다. 태경도 회의에 참석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어른들 틈에서 15살 소년이. 하지만 회장이 말했다. 태경이 의견을 들어보자. 이건 그의 할머니 센터니까. 그러자 모두가 귀 기울였다. 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치료는 몸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센터에 정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약초 정원.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식물을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한 건축가가 메모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해요. 무료로요.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도 모셔요. 할머니처럼 시골에서 약초로 사람들 고치시는 분들, 그분들 지식도 기록하고 배우는 거예요. 김현주 교수가 박수쳤다. 훌륭해. 살아있는 지식 보존이네. 회의는 활기를 띠었다.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태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꽃을 피웠다. 며칠 후 설계도가 나왔다. 대저택 동쪽 정원에 지을 예정이었다. 2층 건물 유리와 나무로 만든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1층은 진료실과 연구실, 2층은 교육실과 도서관, 그리고 건물을 둘러싼 넓은 약초 정원. 입구에는 큰 표지석, 거기 새길 이름 간곡순 전통의학센터. 태경은 설계도를 보며 울었다. 할머니가 평생 꿈꾸지도 못한 것, 글도 못 읽으셨던 할머니, 가난해서 병원 한 번 못 가보신 할머니, 이제 그 이름이 센터가 되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식을 나누고 희망을 주는 곳이 될 것이다. 어머니도 설계도를 봤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어머님, 어머님. 태경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겠지. 우리 태경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공사가 시작됐다. 매일 태경은 창문으로 공사 현장을 봤다. 땅을 파는 소리, 망치질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할머니의 꿈이 세워지고 있었다. 아니, 할머니는 몰랐던 꿈. 하지만 할머니가 심어준 씨앗이 자라는 것, 태경에게 심어준 씨앗이,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거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줄, 치유를 줄, 희망을 줄. 태경은 매일 밤 할머니께 보고했다. 할머니, 오늘은 기둥을 세웠어요. 할머니, 지붕이 올라갔어요. 할머니, 유리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할머니. 다 됐어요. 할머니 센터가. 태경은 완성된 건물을 봤다. 아름다웠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입구에 표지석에 새겨진 이름, 간곡순, 시골 할머니. 글 못 읽는 할머니. 하지만 세상을 치유한 할머니. 태경은 무릎을 꿇고 절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를 가르쳐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바람이 불었다. 약초 향기가 실려왔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태경아. 고맙다. 개관식. 날이 밝았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다. 태경은 새 정장을 입었다. 생애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키도 많이 컸다. 이제 16이었다. 어머니가 넥타이를 매주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엄마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행복해서 그래. 네가 자랑스러워서. 대저택 동쪽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의료진이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초대받아왔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뒤로 간곡순 전통의학센터라는 간판이 보였다. 서재혁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 센터는 특별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한 할머니의 사랑으로, 한 소년의 용기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감사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장이 태경을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태경에게 쏠렸다. 1년 전 이 소년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의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박수쳤다. 태경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간곡순 할머니는 평생을 시골에서 약초로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셨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그 지혜를 물려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간곡순 할머니 같은 분들의 지혜를 보존하고 나누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레와 같은 박수. 이곳은 무료 진료소입니다.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는 분들을 위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합쳐 치료할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회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이곳은 교육센터입니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시는 약초 지식을 배우고 기록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회장이 태경을 봤다. 강태경 학생, 나와주겠나? 태경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섰다. 수백 명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경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제 할머니 간곡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다. 할머니는 가난하셨어요. 글도 못 읽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셨어요. 꼭 도와주셨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할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는 걸 나누라고. 그게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그래서 저도 나누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걸. 태경은 센터를 가리켰다. 이 센터는 할머니 꿈이에요. 아니, 할머니가 꿈꿀 수 없었던 꿈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됐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거예요. 무료로, 사랑으로.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저는 약속해요. 평생 할머니처럼 살겠다고. 아픈 사람 돕겠다고. 지식을 나누겠다고. 태경은 하늘을 봤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마이크에서 손을 떼려는데 회장이 다시 무대로 올라왔다. 한 가지 더 발표할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강태경 학생은 앞으로 이 센터의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의 할머니 지식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맡을 것입니다. 놀라움의 소리들. 그리고 대학 진학 후에는 이 센터의 연구소장이 될 것입니다. 태경은 깜짝 놀라 회장을 봤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깜짝 선물이야. 받아주겠지? 태경은 눈물로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리본, 커팅 시간이 왔다. 태경과 회장과 김현주 교수가 함께 가위를 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리본이 떨어졌다. 문이 열렸다. 간곡순 전통의학센터 개관. 사람들이 환호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경은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밝았다. 따뜻했다. 약초 향기가 가득했다. 벽에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다. 큰 액자에. 그 아래 명판. 간곡순, 청우북 2023. 사랑으로 치유한 약초 할머니 그녀의 지혜가 이곳에 살아 숨쉽니다. 태경은 사진 앞에 섰다. 절했다. 깊이. 할머니. 드디어 했어요. 할머니를 세상에 알렸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다가왔다. 함께 절했다. 모녀가 함께 할머니를 기리며.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태경은 일어섰다. 창밖을 봤다. 약초 정원이 보였다. 봄꽃이 만발했다. 할머니의 정원, 할머니의 센터, 할머니의 유산, 그리고 이제 태경의 사명. 세상을 치유하는 것,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개관 후 첫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태경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너무 바빴다. 센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무료 진료라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어르신들이 줄을 섰다. 무릎이 아픈 분, 소화가 안 되는 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의사들이 진료했다. 하지만 약만 주지 않았다. 약초 처방도 함께했다. 전통과 현대를 합쳐서. 무릎에는 우슬차가 좋습니다. 한의사가 설명했다.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진통제와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환자들은 감격했다. 공짜로 이런 치료를 받다니. 태경은 약초 정원을 안내했다. 매일 오후 2시 정원 투어가 있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쑥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쑥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옛날엔 다들 쑥을 썼지. 그리고 여기는 도라지. 기침에 좋아요. 뿌리를 캐서 꿀에 재워두면.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아가, 그거 나도 아는데. 더덕도 좋아. 더덕에 고추장 넣고 무쳐 먹으면 기운이 나거든. 태경은 메모했다. 그것도 기록할게요. 감사해요, 할머니. 이게 바로 센터의 목적이었다.
배우는 것, 서로에게서. 김현주 교수는 연구실에서 분석 작업을 했다. 태경이 수집한 약초 지식을 과학으로 검증했다. 태경아 봐, 네 할머니가 말씀하신 익모초.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하셨지? 맞아. 성분 분석 결과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어. 태경은 기뻤다. 또 하나 증명됐다. 할머니가 옳았다고. 저녁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열렸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간단한 약초 활용법을 가르쳤다. 감기에는 생강차가 좋아요. 생강 한 덩이, 대추 5개 물에 끓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메모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땐 국화차, 마음을 진정시켜줘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선생님, 불면증엔 뭐가 좋아요? 대추씨요. 대추를 먹고 씨를 모아두세요. 베개 속에 넣으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어머, 그거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건데. 웃음이 터졌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태경은 이 순간들이 좋았다. 사람들과 나누는 것, 배우는 것, 연결되는 것. 한 달 후 특별한 손님이 왔다. 전라도에서 온 할머니였다. 80이 넘으셨다. 우리 옥순이 손자가 여기 있다면서요? 태경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를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내가 옥순이 절친이었어, 어릴 때부터. 태경은 할머니를 귀빈실로 모셨다. 차를 대접했다. 우리 옥순이가 이렇게 유명해졌네.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센터까지 생기고. 우리 할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옥순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 풀만 보면 알았거든. 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태경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해도 될까요? 그럼 다 얘기해줄게. 그날 오후 태경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간곡순의 어린 시절, 어떻게 약초를 배웠는지, 누구를 치료했는지. 한 번은 말이야, 동네 아이가 독버섯 먹고 쓰러졌어. 의사도 포기했는데 옥순이가 감초랑 녹두를 달여 먹였지. 그 아이 살았어. 정말요? 그럼 기적이었어. 그때부터 다들 옥순이를 찾았지. 태경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할머니의 삶이, 할머니의 기적들이. 이게 바로 센터가 해야 할 일이었다.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 전하는 것. 주말에는 준혁이가 센터에 왔다. 이제 두 돌이 된 아기, 아니 이제 아기가 아니었다. 뛰어단 감옥에 있었다. 15년형을 살고 있었다. 그의 여동생은 서항의룹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때때로 태경은 그 아이를 생각했다. 오빠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다. 태경은 이제 17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키도 많이 컸다. 목소리도 굵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가득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제 새 돌이 되었다. 말도 제법 했다. 센터에 올 때마다 태경을 찾았다. 태경 형아. 작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태경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가 파랗게 질려 죽어가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기적이었다. 서재혁 회장과 박민서 여사는 태경을 가족처럼 대했다. 명절마다 함께 밥을 먹었다. 준혁이 생일에도 꼭 불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회장 자신이었다. 예전의 냉정한 사업가는 사라졌다. 이제 그는 사회를 위해 일했다. 무료 의료 캠페인을 시작했다. 전통 지식 보존 재단을 만들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늘렸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늘 말했다. 제 아들을 살린 건 청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지혜였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학벌, 재산, 지위. 하지만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어요. 사랑, 지혜, 용기. 강태경 학생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태경은 부끄러웠다. 자신은 그저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뿐인데. 어느 토요일 오후 태경은 센터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했다.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 김현주 교수가 제안했다. 태경아, 네 할머니 노트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써. 할머니의 삶을. 어떻게 약초를 배우셨는지, 누구를 치료하셨는지, 네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태경은 망설였다. 저는 작가가 아닌데요. 네가 할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네가 써야 해.
그래서 시작했다. 빈 노트를 펼치고 펜을 잡았다. 그리고 썼다. 우리 할머니 간곡수는 1920년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려웠다. 할머니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따뜻함을, 그 지혜를, 그 사랑을. 하지만 쓰다 보니 기억이 흘러나왔다. 할머니 손을 잡고 산에 올랐던 날, 약초를 캐며 부르던 노래, 아픈 사람이 낫고 감사하던 모습. 할머니는 학교를 못 다니셨다. 하지만 자연이 할머니의 학교였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모두 선생님이었다. 태경은 밤늦게까지 썼다. 페이지가 쌓여갔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할머니의 유산이.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할머니는 제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함으로 세상에 전합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함께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다음 날 태경은 원고를 김 교수에게 보여줬다. 교수는 천천히 읽었다. 한 장 한 장.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태경아, 이건 보물이야. 정말요? 응. 할머니가 살아 숨쉬고 있어. 이 글 속에. 사람들이 읽으면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출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출판사 연결해 줄게. 몇 달 후 책이 나왔다. 표지에는 할머니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제목, 풀잎에 새긴 사랑, 약초 할머니, 간곡순의 삶과 지혜의 저자. 강태경. 태경은 첫 책을 받아들고 울었다. 할머니를 세상에 내놓는 것 같았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두려웠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이 열광했다. 리뷰가 쏟아졌다. 감동적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도 약초를 아셨거든요. 이런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왔다. 선생님들이 책을 교재로 쓰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에게 전통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태경은 놀랐다.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 통의 편지였다. 시골 할머니가 보낸, 태경아, 나는 내 할머니처럼 평생 약초로 살았단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 내 책을 읽고 울었어. 내 삶도 가치가 있구나 싶어서. 고맙다. 태경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걸었다. 이게 바로 이유였다. 책을 쓴 이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고. 가치 없다 여겨지는 것에 빛을 비추려고. 센터 도서관에 할머니 책이 진열됐다. 그 옆에는 방문객들이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으면. 태경은 그 메모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 세상이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 모두가 알아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태경은 창밖을 봤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 더 많은 이야기를 쓰는 것. 다른 할머니들의, 다른 할아버지들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지혜가 사라지기 전에. 태경은 새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썼다. 제2관, 잊혀진 지혜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을 치유할 이야기들을. 2년 후 태경은 졸업식 날을 맞이했다. 특별한 졸업식이었다. 서울대학교와 간곡순 센터가 공동으로 만든 프로그램. 전통 약초학과 통합의학 과정. 첫 번째 수료생이 바로 태경이었다. 강당은 가득 찼다. 의사들, 교수들, 연구자들이 모였다. 전국에서 온 약초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리고 센터를 찾았던 환자들. 태경에게 치유받은 사람들. 무대 위에 태경이 섰다. 20살이 된 청년. 더 이상 그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졸업 연설 차례였다. 태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청소부의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뻔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할머니 간곡순, 글도 못 읽으셨던 할머니. 하지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많이 아셨던 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제게 약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듣는 법을요.
태경은 잠시 멈췄다.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환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땅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 가르침으로 준혁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못 본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목소리를, 할머니 지혜를. 태경은 관중석을 둘러봤다. 서재혁 회장이 있었다. 준혁이를 무릎에 앉히고 어머니가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김현주 교수가 있었다. 자랑스러운 미소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학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듣는 것이 치유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듣는 법을 아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레와 같은